네, 피의자 박할머니의 집에 이어서 피해자의 집에서도 같은 성분의 살충제 병이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전국적 파장을 몰고 온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 결정적 증거 없이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수사는 허점 투성이고 이 서둘러 구속시킨 피의자 할머니의 건강 상태도 나빠지면서 경찰을 향한 여론이 점점 나빠지는 양상입니다. 허둥대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는 상주 살충제 음료수 사건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손을 닿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은 압수를 하지 않았고. 네, 점점 꼬여만 가고 있는 살충제 음료수 사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샵 1988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던 백기종 경찰대 외래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피해자 집에서 살충제 병이 발견이 됐다는 거는 뭐 사실은 뭐 경찰 수사 입장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겠지만 그 살충제 병이 전면 판매가 금지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여전히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할머니 측에서는 박할머니 집에서 나온 살충제 병도 그런 일환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찰의 수사가 지금 언론의 브리핑을 언론적인 것만 하는 것이고 실질 영장 실질 심사 때 그 전에 브리핑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영장 범죄 사실 기재가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객관적인 얘기를 조금 더 여기서 밝혀드리면 보통 2012년도에 판금이 된 이 그라목솔이나 메소밀 이 농약이 지금 지방 어느 곳에 농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요. 지금도 일부 그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농가에 가보면 대부분 쓰다만 농약이 있는데 지금 경찰에서 박할머니 집에서 발견한 그 해당 농약이라고 판단된 것은 최근에 이동한 흔적, 또 사용한 흔적 이런 것들이 일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창고에 있는 것은 전혀 이동하거나 만지거나 그런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압수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 디테일하게 다 브리핑하고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용의선상에 있는 증거물로 압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저 변호사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번 농약이 일단 피해자 집에서도 추가로 나왔다는 것. 그러면 이 자양강장제병을 통해서 사회대에 들어간 농약이 이 할머니의 집에만 있었다면 이게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사용을 하지 않았건 사용을 했건 간에 다른 집에도 이런 농약이 여러 군데 있다면 그러면 특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특정을 못하면 할머니를 진범이라고 일단 경찰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집 앞에서 자양강장제병이 발견이 됐고 집 안에서 이 농약이 발견된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곳에도 있다면 일단 거기에서도 경찰의 주장이 하나 또 탄핵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약 자체는 피해자 할머니 집에도 있지만 어찌됐든 그 해당 할머니 집에서 뚜껑 없는 그 드링크제 병이 은폐된 채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 마을 해관에 있는 뚜껑하고 그다음에 그 박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그 앞마당에 묻혀 있던 그 부분이 유통기한이 또 동일한 같은 병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감식 결과도 드러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일부에서 물론 이 드링크제 병을 누군가가 제3자가 그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거기다 은폐시켜 놓지 않을 수도 있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얘기한다고 하면 또 그에 대한 반론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할머니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할머니가 용의자로서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이 발부된 부분이 지금 거짓말 탐지기 또 실제 할머니 그 전동 스쿠터 손잡이 그다음에 단추 안쪽 호주머니 그다음에 바지 아랫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초에 구급대가 와서 70여 년 같이 한 동네에 살았던 분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심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신모 씨, 지금 깨어나신 신모 씨 할머니가 전동 스쿠터 옆에 쓰러지신 걸 구급대에 신고를 받고 그분만 모시고 갔는데 왜 방 안에 있는 5분이 또 지금 위급한 상태라는 걸 알리지 않고 같이 50분을 지체하다가 마을에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오시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하는 천년덕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결국 다시 신고가 돼서 2회에 걸쳐서 구급차 와서 그분들을 모셔갔는데 결국 86세, 89세 할머니가 사망하게 된 상당히 그 구호 조치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사망하게 된 원인도 결국은 박 할머니의 어떤 용의점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새롭게 나온 얘기가 그 박 할머니와 가족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통화 기록을 조회를 해봤더니 할머니의 그 통화 기록이 다 수신만 있고 발신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119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느냐. 119로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이미 구급대가 다른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안 해도 5분이 지금 쓰러져 계신다라고 고지를 해주시는 게 일반적인 우리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블랙박스를 보면 할머니가 구급대를 모른 척하고 또 먼 산을 바라보시고 또 계단에 앉아 계시다가 구급대가 떠날 때까지 아무런 고지 안 하시고 다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2차 신고를 받은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발견을 하신 것이죠. 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의심을 받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것이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박 할머니 측의 얘기 가운데 하나는 그 마을회관 밖으로 나온 그 할머니만 급체라든지 그런 걸로 아파서 그런 줄 알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경찰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할머니를 굉장히 중요한 용의자로 볼 수도 있지만 정반대 시각, 변호의 시각에서 보면 신고 안 했다는 것도 영장이 발부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그 영상에서. 네. 신고 안 했는데 그때 당시 가족들 얘기가 아니 핸드폰을 안 쓰는데 무슨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뭐 최근에 보니까 한 3, 4년 동안 발신 딱 3번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은 실수로 누른 거. 나머지 2번 다 단축번호 누른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원래 발신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거의 단정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그러면 그렇게 할머니 살아왔으니 당연히 신고를 안 했던 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거고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고 또 하나 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분명히 비이성적인 행동이지만 할머니 연세 83살입니다. 굉장히 나이 많으시고 그런 곳에서 완벽하게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게 오히려 더 비이성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할머니가 정말 용의자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급대원들 왔을 때 저 안에 있다. 뭐 자기가 독을 넣은 것,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거는 다른 할머니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천연덕스럽게 오히려 구급대원들에게 저 안에서 사람들이 다쳐있다고 알리는 게 자신의 범행을 벗어나기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사실만 가지고 할머니를 범인으로 단정짓기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머니가 이제 뭐 영장이 발부됐지만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됐거든요. 하지만 이제 직접 증거가 없어서 만약에 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그 사람이 간접 증거나 정황상 증거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범인으로 유출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또 명백한 그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정황 증거나 어떤 간접 증거가 받아들이지 않고 살인 사건이 났다고 쳤을 때 직접적인 CCTV가 있다거나 목격자가 없을 때 과연 그 살인범이 사람을 죽이고도 세상을 돌아다니는 어떤 완전 범죄가 되는 이런 현상이 오는 게 지금 가장 큰 우려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면도 없어야 되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이 2분이나 되고 아직도 이중하신 분이 3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피의자 인권만 있다기보다는 피해자 인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측면의 수사가 필요한 건데 사실상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용의자나 범인으로 지목이 된다고 하면 제가 지금 유사한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용인 그 사건이 있습니다. 42세 된 사장이 31세 된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았다가 사업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가 31세 된 투자자가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 폭행을 하고 정신 잃은 사람을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서 생매장해버립니다. 그게 3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보와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게 발견이 됐냐면 시신 발견 못했습니다. 체포하고. 그 휴대폰, 불타다 남은 휴대폰과 신분증, 그 다음에 옷가지가 피해자가 기거하는 곳에서 발견이 된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정황 증거, 직접 증거는 없었어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한 사례인데.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돼가지고 13년형을 받았었거든요. 이런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가 무시당해버리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안전범죄가 판을 친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며칠 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의혹도 있는데 검찰이 그러면 원점부터 다시 수사를 하나요? 부족한 부분을 집중을 할까요? 일단 이제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 같고요. 경찰에서 뭐 구속영장까지 신청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는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일은 만무할 것 같고 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의혹이 많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도 진범을 잡아야 하나 정황 증거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이 정도면 이 할머니가 범인이야라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며칠 동안 계속 의혹과 반대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과연 이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인 걸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 지금 부족한 내용들을 경찰의 수사 지휘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와라. 뭐 예를 들어서 동기 부분이나 그리고 지금 양립 가능한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지금 살충제병 같은 경우도 저는 마을 전체 살충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수조사를 다 해서 사실 이 병에서 저 사이다병 안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방팔방에 이런 살충제병이 있는데 네. 이걸 할머니 집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검찰에서 아마 수사의 지휘를 다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찰 쪽 얘기 들어보니까는 지금 공개된 내용 말고 또 다른 핵심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시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재판에서 공개하겠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전략을 짤까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방어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피의자 쪽, 박할머니 쪽에. 지금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지금 발표를 해버리면 또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반론을 쉽게 말하면 공격을 창가 방패처럼 공격을 반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이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재판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재판정에서 이게 지금 나타나는 유죄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대외적인 브리핑을 안 하는 것이죠. 보통 그런 거는 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예. 그 워낙 변호인이 일단 세서 그런 물론 건가요? 피해자 방어권이 있겠지만은 이 수사 기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수사 기밀이 예를 들어서 강력한 사건 이런 사건에 있어서 노출이 됨으로 해서 어떤 그 조작된 증거가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 증거가 나왔을 때 재판에 있어서 기소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네. 이런 측면이겠죠. 근데 하나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또 네. 변호인이 반론이 가능할 정도의 증거라면 네. 그 공개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반론이 불가능한 정도라면 공개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공개를 하지 않는 게 사실 수사기관에서 조금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이건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 간접 증거, 유력한 증거라고 내놨는데 또 예를 들어서 충분히 반론이 가능한 내용이 나오면 더 비난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신이 없어서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럴 듭니다. 수도 있겠군요. 지금 우리 백 변호사하고 저하고 이제 그 백브라더스라고 하는데 사실 오랜만에 그 창가 방패 역할이 지금 돼서 네. 저도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경찰의 수사라고 하는 건 경찰 수사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검찰이 송치되면 검찰에서 공소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동해서 과연 이 할머니, 박 할머니가 정말 억울함이 없는 진범인가 또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기소가 타당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수사를 더 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과거 사례들을 좀 찾아봤더니 음독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것이고 이번 사건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다면 어떤 사실상 그 저도 이제 많은 사건이 그 독극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게 뭐냐면 묻지마 유형의 범죄가 대부분 인과관계가 없는 범죄 사건은 굉장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경북 영천의 요크루트라든가 또 이런 그 음료수에다가 독극물 넣어서 사망하게 되는 건 그 사람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또 그런 그 묻지마 유형의 범죄라는 거는 사실 흔적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미제 사건이 다수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는 묻지마 범죄 유형의 범죄는 사실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백 변호사님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통화 내역 같은 거 이런 기초적인 수사 아니겠습니까? 네, 통신 그렇죠. 수사가? 네. 그걸 왜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게 사실 이게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 할머니가 이 정도 용의선상 용의점이 있으면 쉽게 자백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찰에선. 그런데 할머니가 완강하게 부인하고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에는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스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에라도 경찰에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할머니가 범인이 아닌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의심을 그러니까 할머니를 확실하게 뭐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한 증거를 찾든 국민들을 확실하게 납득시킬 만한 그런 증거를 찾는 것 지금에서라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미스테리인데 경찰이 왜 이렇게 입증 자료들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공개를 안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종 경찰대 외래교수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